주거 중 일부를 전세로 임차하면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그만큼의 돈이 없어도 내가 건물주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거 부분 전세 대 월세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저도 유튜브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고민이더라고요.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전세 월세 어떻게 임차해야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1번은 전세 월세 임차 계획을 먼저 세운 후에 임차를 진행하자. 지금 제가 이 말을 써놓고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건물주가 됐을 때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월세 들어오면 그냥 월세 그냥 좀 메토시대 그냥 전세 지금 찾는데요. 그래요 전세 찾아요. 예. 월세 거기 얼마에 뭐 이런 거였지. 제가 저는 201호는 전세 낼 거고요. 401호는 뭐 월세로 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건물 관리를 해보니까, 건물 관리를 제가 지금 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이걸 계획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 1번이 너무 지금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말인데도, 1번으로 그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임차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세 월세를 어떤 호실을 전세 내고 어떤 호실을 월세를 낼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세운 후에 임차를 진행하자.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밑에 나와 있으면 3번 나온 걸 보시면 여러분들 가능한 월세를 유지하자. 이거는 뭐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월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전세는 힘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돈은 있으면 씁니다. 그죠? 있으면 없어지고. 예. 이 보증금이 결국 보증금은 수익이 아니라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 분명히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고 한데도 이게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갑자기 사람 마음이 갑자기 돈을 번 것 같아요. 예, 뭐라도 기념하고 뭐라도 하나 사고 싶어요. 갑자기 통장이 두둑해지니까. 예. 근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금이 지금 뭐 전세 사기라고 이야기 나와서 정말 그 사회적인 이슈가 돼 있지만 그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전세 사기가 예전에 이야기하던 갭 투자 하셨던 분들이에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투자 방법 중에 하나를 실행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과하게 실행을 하셔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된 것이지.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 돌려줘야 되는 수익이 아니라 돌려줘야 되는 개념의 돈인 것이고 한데 이게 착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세금이 내려가잖아요. 2억에 전세를 냈는데 1억 8천으로 전세금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2천만 원을 구해야 되죠. 2천만 원을 구해서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나갈 때 2천만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월세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기준이 항상 가지고 있으신 게 좋다는 거죠. 월세는 어떤 경우든 그렇게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보증금에 대한 부담감, 목돈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3번에 이런 내용을 제가 넣었는데 그런데 가능한 월세를 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전세 준공 후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론 대출도 받았지만 단기 자금을 누구한테 빌려 썼다. 그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건물은 지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다 끝내야 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전세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제도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
전세가 좋은 시장에서는 전세를 내보내면 보증금이 1억이든 2억이든 딱 생기니까 그걸로 돈을 갚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 호실은 계속 전세로만 돌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공 후에 대출을 일부 갚는다거나 아니면 공사비 해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거 중 일부를 전세로 임차하면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돈이 그만큼의 돈이 없어도 내가 건물주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때 임차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생각 없이 전세 월세를 이렇게 이제 이게 필요해서 전세를 주는데 이때 그냥 임차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생각 없이 전세 월세 줄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시를 전세로 할 것이고 명확하게 어떤 시를 월세로 할 것인지를 정한 후에 방을 내놓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러면 어떤 거를 전세로 하고 어떤 거를 월세로 할 거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있는데 이거를 한 호실을 빼서 그 보증금을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거 두 호실을 내보내서 그 보증금으로 그 돈을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이. 예. 예, 그 이야기가 1번이고요. 2번은 제가 지금 뒤에 전제로 요 내용을 이번에 넣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내용을 넣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걸 월세로 어떤 거를 전세로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 예전에 제가 정리를 해놨던 건데 그 지역에 주력으로 잘 나가는 방은 월세로 내보내고 비주력 방은 잘 그렇게 나가지 않는 방은 전세로 임차하는 것이 임대관리 유리하다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임차를 내보낼 때는 전세가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전세가 없어서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효과가 있을 때였어요. 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구하는 임차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방을 굳이 잘 나가는 전세로 내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주력으로 잘 나가는 건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상으로 그냥 놔둬도 잘 나가는 것들은 다 월세로 내보내고, 이거는 조금 면적이 조금 뭐 어쨌거나 뭐 어떤 컨디션이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전세로 해놓으면 전세자금 대출로 그래도 수요가 넘치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하던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금리가 다 올라가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금리가 그렇게 뭐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오히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항상 이렇다고 말을 제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저도 이제 가끔 부동산에 관련 그 뉴스를 보지만 지금 또 전세가 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뀝니다. 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1번하고 연결돼서 결국에는 월세 전세를 어떤 시장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임차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1, 2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금은 수익이 아니다. 예? 돌려줘야 되는 거다라고 항상. 그래서 정말 잘 관리하시려면 이거 보증금을 딱 받으면 뭐 살까 이게 아니라 은행에 딱 묶어 놓으셔야 돼요. 은행에 딱 묶어 놓으시든지 뭐 어디 뭐 적금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씁니다. 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부채 비율 상환 계획은 준공 후에 전월세 임차 계획과 조율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채 비율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부채 비율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빌린 돈이죠. 예, 그게 부채 비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채 비율이 뭐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채 비율이 임대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수익률하고 있죠. 근데 임차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을까요? 임차.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임대는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있나요? 대출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대출 조건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상품도 계속 바뀔 거고, 제가 대출 받았을 때 상품은 지금 없어졌고, 또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앞으로도 바뀔 거고, 여러분 투자할 때는 또 그때 맞는 상품 또 바뀔 거고, 바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세금 이야기 안 할 것이고, 대출 이야기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계속 바뀔 거니까 말씀 안 드린다고 했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익을 올리는 것, 좋은 땅 보는 거, 이건 안 바뀌어요. 수십 년 전이나 지금도 안 바뀌고 미래도 안 바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안 바뀌는 거는, 저는 하나는 대출 관련해서, 여러분 대출 받으실 때 대출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언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사실, 그 자금 계획을 당연히 세울 겁니다. 뭐, 세금은 얼마가 내야 되고, 부동산 복비는 얼마를 내야 되고, 취득세, 등록세 얼마 내야 되고, 공사비 얼마 내야 되고, 땅값 얼마 들어가고, 이자는 얼마가 발생되고, 그게 이제 다 자금 계획이거든요. 계산을 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30년 정도를 건축 일을 해왔지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들면 조금이라도 더 들었지. 그리고 공사 기간도 늘면 더 늘었지, 공사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리고 비용도 좀 더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건축 관련된 일을 여러분들 하실 때 여윳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장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지만, 그 시점에, 여러분들 투자하는 시점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단은 좀 여유 있게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처음에, 대출 얼마 받아야지? 많이 받으면 괜히 그러니까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봤어 가지고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더 받을 수 있는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놓고 나중에 프로젝트 끝나고 돈이 다행히 남는다면 상환하시면 돼요. 예. 상환 수수료 조금 주더라도. 그게 중간에 공사하다가 그 준공되기 전에 돈이 없어서 어디 가서 비싼 이자 내가지고 억지로 빌리는 것보다 상황이 낫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대출은 그런 거고요. 지금 아까 이제 부채 비율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운용을 하시는 건 좋은데,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임차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되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보면 등기부등본 다 보여줍니다. 이제 이 건물에 지금 은행 융자가 얼마가 있다. 다 보여주는데, 그 융자가 크면, 어바웃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대략 표현해서, 그냥 크면 임차인이 불안하죠. 불안해서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정도면 양호한 물건이야 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몇 프로냐면 30%예요. 그 건물 시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30억에, 30억, 그러니까 이걸 팔았을 때 30억이 들어가는 건물이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크게 부담이 없어. 그럼 양호한 물건이야. 이렇게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예. 그거를 맥시멈으로 보면 그 50%까지 보는데, 50%는 좀 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적정하다 그러면 한 30%를 넘기지 않는 게 적정하다. 이게 시장에서 보통 통용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다수가 예. 50% 되지 않아요?
그 대다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건 정말 그거는 그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막 뭐 연예인들 뭐 투자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뭐 7, 80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뭐 50억 대출 받아가지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나중에 뭐 120억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 뭐.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대출 이자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임차 임대비에서는 그 대출금을 대출 금융 비용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제 큰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의 70%, 80% 심지어 예전에 이제 80%, 90%까지 받으면 일단은 매입을 가능한 거죠. 그럼 매입 가능하면 그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그게 뭐 3년이든 몇 년 두고 매각을 하면 그게 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의 전제는 우리가 투기꾼이 아닌 이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경기가 꺾이거나 안 좋아지는 순간 우리 같은 일반 수요자들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또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은 버티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야 되고 그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각자가 이제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이때까지의 흐름을 보다 그러면 버틴 분들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대출 90% 해가지고 지금 꼬마 빌딩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 90% 했는 분들은 이미 2.7%대에서 금리가 2.7%일 때에 90%하고 금리가 5%, 6% 갈 때 그 90%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때는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오죠. 예. 그러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 거죠. 예. 은행 이자 다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무리한 투자, 그러니까 그게 매스컴에 막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는 바라지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정한 거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30%에서 맥시멈 50%까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땅값이 올라가고 계속 꼬마 빌딩 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계산상. 처음에는 이제 50%였는데 40%가 되고 30%가 20%가 되고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그런 임차를 할 때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